분야 고수들의 생생한 브랜드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는 시간,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시즌2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최고의 고수분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을 우리 스튜디오에 모셔서 어떻게 그 위치까지 오게 되셨고 그 위치로 오시면서 본인을 어떤 식으로 훈련해서 왔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숨은 시크릿한 노하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 지금 시즌2 오늘 첫 방송이죠. 2025년 첫 방송인데 첫 방송에는 대한민국을 넘어 모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이슈, 교육의 핵심, 인천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인천시 교육감 도성훈 교육감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우리 도성훈 교육감님은 동암중학교 교장 선생님이셨고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제8대 부회장님이셨고 인천 시민사회단체 연대 지도위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2025년 첫 방송입니다. 이게 시청자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금년은 여름이 덥고 긴 여름이었습니다. 그 긴 여름을 보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달력이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어려웠지만 그동안 일궈놓은 많은 일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방송은 내년도 1월 3일 날 금요일 날 첫 방송이 나가는데 녹화를 2024년 11월에 하다 보니까 달력이 2장 남았다고 그래서 과거를 또 되짚어 볼 수 있는 방송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신 걸로 들었습니다. 뉴스에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인천의 그 특수교사 선생님이 안타깝게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켜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특수교육의 어려운 현실을 이번 기회에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진상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잘 밝혀서 우리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며칠 전에 수능이 끝났는데 우리 인천에 28,149명이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그 학생들이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다시 한번 자기 인생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정말 나는 누구고 어떻게 살고 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아이들의 수능을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선생님들 또 뒷바라지해 주신 학부모님들 또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또 경찰청 소방관님들께도 감사한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수능하면 수능 보는 학생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우리 교육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주변의 모든 분들이 그 수능 하나를 놓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경을 써야 완성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드네요. 그 수능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는 비행기도 멈추는 그런 날이 바로 수능이고 아주 예민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수능이 뭐 결과를 인생을 다 책임지는 건 아닌데 그만큼 또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 단계 자기 꿈으로 가는 디딤돌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민할 수밖에 없고 또 안전한 수능 그리고 편안한 수능이 돼서 아이들이 정말 그동안 10여 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또 저희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영역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생해야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함께해 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거 외에도 사실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 기회와 성장 그런 그 판로 기회를 연결해주기 위해서 또 다양한 활동들을 또 지금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어떤 활동들을 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실 제가 이제 7년째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교육감 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 4년간은 거의 노란 잠바를 입고 보낸 시간들이었어요. 특히 3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팬데믹 이런 것을 겪으면서 정말 이 교육이 무엇인가, 또 학교란 어떤 곳인가, 또 가정이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선생님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수없이 많은 질문을 던졌던 그런 시간 속에서 앞으로 미래 교육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에게 어떤 역량을 길러줘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막막함이 코로나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고3 학생들이 첫 등교 방침이 섰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굉장히 그 막막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는데, 교육청에서 제가 한 달 동안 퇴근을 안 하고 코로나를 대응해야 되겠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교육청에서 이제 먹고 자기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그냥 코로나만 대응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연구소 직원들을 오라고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지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얘기한 것을 정리하고 다음 날 또 토론하고, 또 토론한 결과를 정리해서 그 다음번에 또 토론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디지털 교육도시 인천을 만든다거나, 또는 아이들의 진로가 대면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우리가 만들자. 그래서 이제 한 2년에 걸쳐서 사이버 진로교육원을 만들기도 했고요. 또 인천에 아이들이 인천에 학교가 없어서 경기도나 서울로 가는 그런 예술에 탁월한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고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중예술고를 코로나가 시작되는 20년에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용음악과라든가 또 무용과 또 연기예술과 이런 과들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특성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강화의 글로벌 셰프 고등학교도 만들고, 또 바이오 과학 고등학교도 만들고, 소방 고등학교도 만들고, 또 반도체 고등학교도 만들고, 또 앞으로 이제 저는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한국이 앞으로 그 사회 혁신과 또 성장의 동력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저는 창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25명씩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창업 학교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현재 이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그 다양한 학교, 다양한 교육 과정, 또 뭐 이 노트북 제공을 통해서 아이들이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다 그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벽을 문으로 만드는 그런 시기가 바로 코로나였다. 그래서 그때 계획했던 많은 것들이 지금 인천교육이 직진해서 갈 수 있도록 특화된 교육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읽기, 걷기, 쓰기의 앞 글자를 따서 읽어쓰라고 하는 교육도 저희들이 만들고, 또 바다학교, 작년부터 아이들을 배에 태워서 인천 앞바다에 168개의 섬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6개의 섬을 2년 동안 1,700명이 가기 전에 사전 자료 조사하고 가서는 체험활동과 주민들과의 그런 대화를 하고 강의도 듣고, 오면서는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글로써 정리하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일거수 기반으로 올바로 결대로 세계로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세 개의 사업을 저희들이 정리를 했는데, 올바로라고 하는 것은 인성과 시민성을 갖춘 그런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올바로라고 하는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올바로 교육하면 인성과 시민성을 갖춘 시민,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서 친절 교육과 또는 화합 교육,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역지사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올바른 품성을 가진 그런 젊은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결대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역량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나다움이죠. 그 나의 고유성,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뭔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것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결대로 교육. 그리고 세계로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세계로 배움학교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요. 저는 인천을 품고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천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천을 아는 것이고, 인천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천의 역사를 아는 것과 인천이 가지고 있는 강화의 선사시대부터 또 송도의 스마트 첨단 도시까지, 그리고 공항과 항만, 168개의 섬과 바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다 갖추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인천의 역사를 알고 인천이 어떤 곳인가, 그리고 인천의 문제를 우리가 추출하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쌓아진 역량이 결국은 이 세계적인 지구의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글로컬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북극을 14명이 다녀왔어요. 그리고 이제 유엔 사이드 포럼에서 아이들이 직접 진행도 하고 교수들과 더불어서 발표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또 영어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기르게 됐고, 또 얼마 안 있으면은 이제 항공우주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항공우주센터 이런 데를 아이들이 직접 방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한 700~800명 정도가 우리 인천 아이들이 세계 각국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세상을 알려면 가봐야 되고 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교육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나가고 또 많이 들어와서 우리 인천 아이들과 함께 교육활동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적 다양성, 감수성,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익혔을 때 글로벌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지금 동아주의적인 성격이 아직 강하죠. 너희들이 우리나라 왔으니까 우리나라 따라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순혈주의적인 성격도 이렇게 많이 강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어떤 교류, 또 다양성에 대한 존중, 그래야 글로벌 탤런트들이 우리나라를 자유롭게 와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줘야 우리나라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것이고, 우리 아이들도 역시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을 때 해외에 나가서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 역량을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계로라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 추진하고 계신 사업을 이야기하셨는데 교육적 메시지가 그 안에 막 많으니까 이걸 방송을 하다가 제가 좀 적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아까 딱 말씀하실 때 이 가슴에 딱 꽂혔던 게
코로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벽으로 딱 생각을 했는데 우리 도성원 교육감님은 코로나라는 벽을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문으로 바꾸신 그 계기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캐치프레이즈로 딱이다. 벽을 문으로.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지금 벽에 갇힌 것 같다.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벽에 부딪혔을 때 이 벽을 문으로 바꾸시는 그런 인사이트를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마 찾게 되시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대로에서 자기다움, 나다움을 찾는 거, 현재가 아니라 내가 되고 싶은 미래의 모습으로 갈 수 있게끔 나의 이 아이덴티티를 찾아가는 이 과정이 사실은 브랜드, 퍼스널 브랜드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걸 이렇게 교육 과정에 녹여서 해주고 계시다라는 부분들이 되게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참 답답하게 느꼈던 것이 정말 이게 언제 끝날지 코로나가 또 이게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함께 모두가 이렇게 극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또 그러면서 그 당시 수업 혁신을 하기 위해서 뭐 선생님들의 수업 사례를 몇천 개씩 모아서 공유하도록 하고 어쨌든 학부모님들에게도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코로나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좌를 막 배치해서 학부모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그래서 끊임없이 놓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금 잘 준비를 해서 코로나 시기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이렇게 준비를 해서 정말 벽을 문으로 만들고 그 만들어진 문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길을 터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절박한 것이었고요. 그러면서 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이제 22년도에는 챗GPT가 11월 30일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2016년에 이세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충격을 크게 받았죠. 자, 이제 이 챗GPT라고 하는 생각하는 기계 문명이 나왔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지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세상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바뀌었고 우리가 눈으로 봐서는 잘 못 느끼고 있는데 이미 바뀌어져 있다. 챗GPT라는 생각하는 기계 문명이 그렇게 우리한테 충격을 줬는데 이것에 대항을 해서 그 기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저한테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됐죠. 그러면서 또 코로나 때 아이들이 신체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체력도 많이 약화되고 또 우울감에 많이 빠져들어가게 되고 또 아이들의 관계 맺기도 어려워졌고 또 학습에 대한 결손도 많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그동안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책 읽는 도시 인천 사업을 4년을 했어요. 우리 코로나 때도 그냥 중단하지 않고 아이들 책날개 입학식이라고 그래서 동화책 2권을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처음 학교 들어올 때 책을 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입학식을 책날개 입학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다양한 그 독서 활동 사업들을 해왔었는데 그 읽기 독서 확충 사업의 성과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쓰기로 가자. 그래서 이제 쓰기로 가는 과정에 제가 이제 걷기를 넣자고 그랬죠. 읽어서라는 게 제가 이제 만들어내는 말인데요. 그 딱 3가지로 정리하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체적 부동성 때문에 어려워진 체력을 증진하면서 또 문해력이라든가 또 관계 맺기라든가 이런 그 사회적 정서적 불안감, 외로움이라든가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다가 이걸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는 챗GPT라고 하는 생각하는 기계 문명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나다움과 인간다움을 갖출 수 있는 그게 뭘까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2000년, 2001년, 2002년 3년간
우리 아들 둘과 함께 인천서 천안까지 2번 걸어가고 또 인천서 강화까지 5박 6일 동안 이렇게 3년을 걸었어요. 그 3년을 걸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걷는 과정 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뭐 물이 필요하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그럴 경우에 뭐 주유소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가다가 시장에 들려서 사람들 사는 모습을 보고 거기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해보고 이런 그 경험들, 그리고 또 가면서 많은 그 40, 50대 아저씨들이 차문을 열고 응원을 굉장히 많이 해줬습니다. 셋이서 그냥 땡볕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뭐 둘레길도 없었고 또 뭐 인도도 없고 찻길 옆으로 이렇게 찻길 옆으로 이렇게 걸어가서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길을 삼부자가 이렇게 쪼르르하니 걷고 있으니까는 이렇게 차문 열어서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많은 그 생각과 또 사유, 성찰, 또 삶에 대한 체험 이런 것들을 3년을 내리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의 경험이 걷기를 여기다가 넣으면 우리 아이들의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걷기는 또 두 발로 사유하는 철학이라 이렇게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하게 되고 생각이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또 비워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 걷기를 여기다 놓으면은 좋겠다. 그래서 읽기, 걷기, 쓰기 해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까 그래서 이제 앞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읽어쓰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낯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그 낯설기 하기라고 하는 것은 시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낯설게 느껴지도록 표현을 하는 것, 이게 이제 낯설게 하기인데, 그러면은 여태까지 아이들이 읽기하고 쓰기는 학교에서 맨날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뭐 맨날 읽기하고 쓰기라고 그래도 잘 안 듣고 또 공부하라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걷기를 넣었는데 처음에는 읽기도 싫어하고 애들 쓰기도 싫어하는데 특히 걷는 것도 안 좋아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반응이 좋은 거예요. 지금 시기에 이 코로나 이후에 이런 기계 문명이 발달하는데 뭔가 자신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떤 분은 아주 듣자마자 그거 좋은데? 벌써 이렇게 딱 통하는 게 있는데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내가 이제 새벽마다 이제 책을 읽고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데 말이라는 건 많이 쓸수록 힘이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업을 하자. 그래서 내 지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이슬란드를 또 제가 다녀왔어요. 그 1월 달에 이제 둘째 아들이 모델을 하고 있는데 패션 모델인데 거기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아이슬란드를 갔는데 거기 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이슬란드가 크리스마스 날 책을 5권에서 8권씩 선물하는 나라입니다.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어떤 책을 선물할까를 9월 달부터 고민하는 나라.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날 밤샘 독서하는 나라. 독서 토론이 TV 황금 시간대에 편성되어 있는 나라.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책을 한 권씩 가지고 태어난다는 속담이 있는 나라. 전 인구의 10%가 책을 출판한 나라. 몰랐어요, 아이슬란드가 그런.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려고 그 여행서를 서적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가지고 어쩌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들이 다 여기 있냐. 그렇게 해서 이 아이슬란드를 여행하면서 사실 아름다운 자연 경관 속에서 사실 동토의 땅이죠. 굉장히 땅은 크지만 얼음 땅, 불의 땅 그런 곳이 많은 곳인데 오히려 세월이 갈수록 그 얼음 땅, 불의 땅이 오히려 이곳을 잘 지켜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 열악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책을 그렇게 많이 읽고 세계 5위 안에 드는 그런 복지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토대가 바로 이 독서에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독서력이네요. 예, 그런 생각을 제가 거기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을 전 더 확신을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 인천 300만 인구의 10%가 저자가 되면 좋겠다. 학생 수가 한 34만 명 되니까 한 작품씩만 쓰더라도 30만 된다. 거기다 이제 부모님들, 시민들이 함께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2월 달에 인천 어피니언 리더들한테 강연을 했어요. 자, 이제 인천이 양적으로는 300만으로 성장을 했는데 질적인 성장을 해야 되고, 지금이 인천이 성장에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가 두 가지를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읽어쓰를 이제 우리 어른들부터 문화로 만들어야, 읽기, 걷기, 쓰기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건데, 어른들이 먼저 문화를 만들고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먼저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세계로 배움학교하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좋은 여건들을 활용해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천이 어떤 곳인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알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천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희들이 코로나 때 계속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102개의 길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섬도 19개 섬에 21개 코스를 만들어서 4권의 책으로 지금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만들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우리 인천을 아는 그런 일에 함께 동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 3,000명의 토론을, 읽어쓰에 대한 토론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100명이 책을 내기 위한 연수를 하고 7월 달에 책을 출판하게 되고, 그 뒤로부터 이제 책 출판들이 이어지게 되고, 어떤 분들은 밤샘 글쓰기를 해서 다음 날까지 쓴 글만 모아서 책을 내기도 하고, 또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주는 곳이 아니라 이제 주민들의 삶의 이야기를 책으로 묶어서 저자가 되는 시민 저자 교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책이 출판이 되고, 그래서 이제 도서관이 지식의 유통뿐만 아니라 지식의 생산지로서의 역할, 이렇게 도서관의 기능이 바뀌고, 또 저희들이 나눠줬던 노트북과 읽어쓰를 가지고 명신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 실용, 신안 이런 상표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 특허 교육을 받고, 그 아이들이 특허권이라든가 또는 디자인, 이 설계 이런 것을 한 학년이 하는데 전교생이 다 하나씩 다 제출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도 이렇게 벌어지고, 1390권의 책을 10,000여 명의 저자가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한글날 행사를 저희들이 해서, 저는 이제 한글날의 행사를 교육청에서 하는 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하자고 그랬냐면, 이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위력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한글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핵심이 된다. 이 한글날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글쓰기라든가 읽어쓰 문화를 좀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한글날 행사를 하고, 금년에 이제 두 번째 했는데, 두 번째 10월 9일 날 했잖아요. 이번에는 문자박물관하고 같이 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다음 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월 10일 날 한강 작가가 노벨 문학상이라고 하는 정말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을 그렇게 우리 한글로, 우리 원어로 읽는 겁니다. 이거 그 번역해서 읽어야 되는데 이제 우리 말로 읽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와서
봐라.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했던 우리 한글의 중요성 이런 부분이 더 이렇게 강화되면서 일거스가 탄력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11월 3일 날은 5,300명이 참여하는 걷기를 통해서 질문하고 상상하는 일거스, 인천은 일거스 한다. 이런 비전을 선포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읽기, 걷기, 쓰기가 이렇게 분절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일거스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각각도 일거스라고 하는 새로운 통합 교육 이론으로서 금년 6월까지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이론을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완성된 책을 가지고 미국을 갔죠. 7월 달에 미국 방문할 때 이제 저희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탠퍼드 대학 또 그 안에 있는 디스쿨이라고 하는 디자인 싱킹 이론을 만들어낸 그곳도 가고 또 한인 그 사회에 한인회 간부들도 만나고 회원들도 만나서 일거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한글학교 운영하시는 분들 만나서 일거스에 대한 얘기도 하고 또 그 미국 사회의 그런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도 서로 나누게 되고 또 뉴욕 대학교 가서 AI 전문가인 그 클레이 셔키라고 하는 교수를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또 하버드 대학교 가서 의과대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주 다 같은 공통점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AI 시대에 이 AI로 인해서 AI가 말만 하면은 다 들어주기 때문에 나태해진다. 그런 나태함. 또 AI로 인해서 어떤 학습 결손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건 잘못된 지식이나 이런 것이 쌓일 수도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잘못된 신념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학습자들의 그 방어적인 태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읽기 쓰기가 중요하다. 저는 그 AI 전문가에서 읽기 쓰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 하버드 대학 교수도 마찬가지로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마지막에 하버드 대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쓰는 종이의 양이 50kg이다. 종이 한 장에 5g이라고 그러는데요. 50kg어치의 종이에 글을 쓴다. 어마어마한 그 글쓰기를 하는데 또 책벌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졸업할 때 하버드 다니면서 가장 가지고 싶었던 스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을 쉽고 조리 있게 쓰고 싶은 스킬이 가장 가지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쓰는 게 또 중요하고 또 읽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책도 우리한테 소개도 해주고 근데 뭐 저는 이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대답한 것은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뭐 아무리 잘 표현하고 싶어도 정말 40% 50% 이상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행간 읽기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 읽기를 그냥 책만 읽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읽고 자연도 읽고 AI도 읽고 결국 지금의 세상을 읽어내는 것으로 우리 일거스라고 하는 통합교육에서는 읽기를 그렇게 규정을 한 것도 바로 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읽기 쓰기가 중요하다. 근데 그 사람들은 걷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런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근데 저 스탠포드 대학 디스쿨을 가니까 거기에서 이제 걷기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거기 디자인 스쿨 그 교수가 2014년에 스탠포드 교수 2명이 논문으로 걷기가 81% 이상의 창의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것을 논문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앉아 있다가 걷는 사람, 걷다가 앉는 사람, 또 실내에서 걷는 사람, 실외에서 걷는 사람 그 다양한 실험을 했는데 앉아 있는 사람한테 4분 동안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랬더니 15개를 냈나.
걷는 사람한테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라고 그랬더니 25개를 냈다. 그러면서 그 부제가 생각에 걷기를 더하라. 이게 부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앉아서 엉덩이로 공부한다. 그건 결국 문제 푸는 거거든요. 암기하고. 예. 이제 앞으로는 그렇게 앉아서 하는 공부보다는 움직이는 교실, 움직이는 수업, 뭐 걷는 학교, 걷는 수업 이런 것으로 우리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공간도 가변적 공간을 활용해서 교수들이 15분 전에 미리 들어가서 자기가 공간 배치를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하고 거기에 학생들이 앉아서 교수하고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도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러면서 이제 창의력의 원천이 대화와 협력에 있다. 네. 또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필요하다. 또 걷기가 창의력 향상, 확산적 사고죠. 확산적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저는 뭐 수다가 창의력의 원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듣고 있으면 이렇게 살짝 빨려 들어가는 지금 그런 기분을 지금 느끼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뭘 놓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아까 처음 딱 말씀하셨을 때 인천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인천이 소지구의 모습이구나. 지구의 작은 그러니까 축소판 같은 느낌이라 세계를 경험하지 못하면 인천이라도 경험해라. 이런 생각이 또 확 들었던 포인트고, 저희 브랜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는 일거스라는 걸 잘 몰랐으니까 제가 이제 2014년부터 생각했던 부분들이 읽고 만나고 기록하라. 그거를 이제 이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진행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신의 꿈을 가지고 100권의 책을 읽고 100명을 만나 인터뷰하고 100개의 칼럼, 글을 쓰면 자신을 증명하는 온라인 포트폴리오가 돼서 취업이며 뭐 다 된다. 근데 실제 그런 부분으로 성장한 사람들의 사례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일거스 처음에 그 시작하셨을 때 교장 선생님 대상으로 이런 토론회 진행했을 때도 제가 또 같이 가서 아주 미니 특강을 하면서 여기 한 거에 디지털 발자국, 이게 지금 하시는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디지털로도 워낙 앞서가는 인천이기 때문에 하면 진짜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확장해서 이렇게 유아부터 어른까지 다 이렇게 펼쳐가시는 걸 보면서 이런 앞서간 생각을 하시는 우리 교육감님은 도대체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이 또 교장 선생님까지 하는 이 과정 중에 어떤 계기로 이런 정책들을 끝까지 만들면서 이렇게 됐나, 그런 것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공식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서야. 첫 번째 T, 탤런트. 우리 교육감님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다른 사람이 야, 너 진짜 그거 너무 잘한다 라고 칭찬받았던 재능이 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지금 이 일들을 하시게 되셨는지 그런 계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 제가 무슨 재능이 없는 게 재능인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가 일반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 저는 항상 이렇게 뭐 남 앞에 나서거나 또 나를 이렇게 막 내세우려고 하거나 그렇지 않고 굉장히 수줍은, 그리고 키도 작고 그런 소년이고, 어린 시절을 제가 아주 산골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고, 엄마 아버지는 돈 벌러 대처에 도시에 나가 계셨고, 그래서 10살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하고, 전기가 안 들어와서 버스도 안 들어오고,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렸을 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자양분이 됐구나를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평이라고 하는 이런 도시로 와서 이렇게 낯설게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여기서 살았는데, 그때는 뭐 키가 크지 않았어요, 제가. 그리고 뭐 책도 사실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그때는 뭐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책이라는 건 도서관에나 있는 것이고 직접 책을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제가 워낙 운동을 좋아하고 철봉을 좋아해서 철봉에서 놀다가 떨어져서 팔이 부러졌는데, 수학여행 3일 전에 부러져가지고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반환 받은 돈으로 처음으로 책을 산 게 중학교 2학년 때. 하여튼 뭐 그러면서 이제 뭐 고등학교를 그때 당시에는 뭐 재고를 가야 된다 그렇게 했는데,
중3이 되니까 또 부평고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평고를 향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또 부평고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는 온통 시험 천지였어요. 네. 일일고사, 뭐 월요고사, 뭐 월말고사, 또 모의고사. 그 라떼는 뭐 이렇게 들릴까봐 어쨌든 완전히 그 고등학교 생활은 온통 앉아가지고 정말 입시교육 거기에 이제 매몰되는 그런 것이고 또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그 당시 이제 사회가 뭐 1979년에 제가 들어갔으니까 그 여러 가지 사회적 격변들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졌고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사회에 대해서도 이렇게 조금씩 관심을 갖고 또 책도 읽고 그랬는데 뭐 제가 이렇게 운동권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할 정도의 의식 수준이었어요. 제가 이제 85년도부터 이제 교직에 들어와서 국어 선생을 하게 되는데 수업을 40시간 가까이 39시간 정도 했어요. 그건 뭐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네. 저는 아침에 7시 40분 출근해서 저녁 시간이 7시에 퇴근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다 모르는 거야, 우리 선생님들. 그냥 당연히 7시에 퇴근하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자율학습 9시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또 그때까지 매일 그 자율학습 감독도 남아서 하고 그랬는데 다른 학교 선생이 우리 학교 새로 왔어요. 5시 되니까 퇴근 안 해. 그래서 퇴근 7시잖아. 그랬더니 무슨 퇴근이 7시냐고. 5시지.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뭐 수업도 엄청 많이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힘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 3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학교에 뭐가 문제가 있다. 뭐 비리가 있다. 또 뭐 애들한테 돈을 자꾸 걷는다. 학부모들이 돈을 가져오게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들려오기 시작을 하고 학교에서 하는 일도 많지만 그래도 그때 뭐 26, 7대니까는 같이 이렇게 또 틈나면은 술도 먹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거의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들으면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제가 그때 숙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문을 누가 이렇게 줬는데 교사들이 만든 신문이었어요. 교사협회 신문. 그걸 이렇게 보니까 이런 세상도 있나? 그러면서 제가 그 신문을 보면서 또 내적인 어떤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되고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모이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모임을 만들게 되고 교사협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나는 그런 어떤 사회의식도 많이 이렇게 떨어진 사람한테 나보고 회장을 맡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회장이 됐고 또 학교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제 학교하고 부딪히기 시작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 숙직하던 선생님이 도난사고를 당해서 권고사직을 요구받게 되고 그래서 갈등이 이렇게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 그 일로 인해서 다시 학교하고 이제 대립을 하게 되고 우리가 항의를 하게 되고 결국 그 선생님 그만뒀어요. 그래서 이제 항의했던 선생님들 5명을 또 파면 해임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2월 18일 날, 89년 2월 18일 날 이제 해임이 됐었는데 우리가 또 학교의 비리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학교하고 전면적인 대립구도 농성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다시 복직이 되고 또 그 25개의 그런 우리 요구 항목들을 학교하고 이제 23일간 그렇게 대립하면서 합의가 돼가지고 마무리가 잘 되고 선생님을 그 뒤로 15명을 더 뽑았어요. 교장, 교감도 다 바뀌고 이사들도 한 절반이 교체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학교가 이제 완전히 이제 새롭게 변하게 됐는데 그때 전교조가 생겼어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전교조가 생겨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교조에 가입을 했죠. 그랬는데 8명이 해직이 됐어요. 가입했다는 이유. 예, 가입했던. 그때는 뭐 활동을 해보면 가입했다. 그것 때문에 이제 8명이 해직이 됐는데 이제 뭐 직업이 없어지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해직이 돼서 다른 일들을 찾아가게 됐고 나는 이 교육운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열악한 여건 속에서
근무도 하고 이런 뭐 교사들의 열악한 여건도 있지만 그 일반계 고등학교니까 대학을 가는 아이들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방치. 그러니까 뭐 한 15명에서 25명 정도 그렇게 가고 나면 지금보다 학생 수가 훨씬 많았잖아요. 뭐 그 아이들은 그냥 대학 가는 거고 나머지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업 비관으로다가 자살하는 아이들이 그때는 1년에 한 150명 내외가 됐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마치 그 도로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데 횡단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시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한테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로서 밟고 올라가야 될 이런 대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민족 인간화 교육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창을 이제 하게 됐는데 저희 현실이 그렇게 아이들이 입시 경쟁으로 인해서 많은 자살의 그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돈 문제로 인해서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무상교육, 의무교육 이런 것들을 좀 확대해서 뭐 아버지야 경제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출발하는 출발선상에서의 기회의 균등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그 무상교육에 대한 생각들, 이제 전교조로 넘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했던 운동이 촌지 거부 운동을 했죠. 그래서 이제 촌지 안 받는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도 많은 반향을 일으켰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해직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4년 반 동안에 이 해직 교사로서의 삶을 살면서 저는 이 세상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권력이 어떻게 그 부분을 어렵게 또 재생산을 해내고 그러면서 전 책도 그 당시부터 이제 많이 읽게 되고 저는 나와서 이렇게 어떤 사업을 계획하고 이런 것들도 잘 몰랐어요. 와서 이제 나와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 4년 반 동안 어떤 그 역할들도 골고루 다 맡아보면서 학교 행정에 대해서도 그 해직 기간 동안에 알게 됐고 또 책도 많이 읽게 되고 또 제가 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이면을 계속 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해직 기간을 제2의 대학을 제가 다닌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은 나는 겉으로만 보이는 그 세상을 보고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제2의 대학, 이 해직 기간이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보고 또 그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더 그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됐고 제가 뭐 운동권을 하면서 이렇게 연결된 것이 아니라 현장에 발을 디디면서 생겼던 모순과 싸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더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힘들이 그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부터 맨발 걷기를 이제 7월 3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1년 한 지금 4개월 됐어요. 어제 이렇게 강풍이 막 부는데도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 맨발 걷기를 목표로 삼고 겨울에 맨발로 걷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 매일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발을 좀 굳은 살을 배기게 하고 루틴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핑계를 대지 않고 간다. 그러면서 감기 3번 걸리고 이제 결국 겨울을 넘겼는데 제가 이렇게 걷는 길이 이렇게 흙길도 있지만 갯벌 흙을 이렇게 위로 만들어서 이렇게 질척질척한 그런 길도 있어요. 거기인데 0도 1도 되면은 그게 얼질 않고 질척질척해요. 그럼 막 미끄러워. 그럼 또 넘어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종 걸음으로 뛰면 안 넘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막 뛰어. 그러다가 점점 더 뛰임이 빨라집니다. 막.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머릿속에 똑바로 살아야 돼.
이 문장이 여기서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그 글자가 막 새겨지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각인된다고 그러는. 내가 잘못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피해를 본다. 그 생각이 드는데 그 천바닥을 속도를 내서 더 빨리 달리면 달릴수록 그게 더 깊이 새겨지는 그 놀라운 그 경험을 제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 겨울을 넘기면서 아주 특이한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아 내가 정말 제대로 일을 해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올바로도 그래서 나왔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정책으로 만들어 놓으셨던 이런 그 실천 전략 같은 게 삶의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녹여서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재능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막 얘기하다가 딱 들어보니까 그 해직교사 시절 이때가 이제 그걸까 다른 사람이 보면 이거 딱 벽이잖아요 또. 근데 이 벽을 또 문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 도성은 교육감님의 이 정말 탁월한 재능은 벽을 문으로 바꾸시는 탁월한 재능이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아마 어떤 고난이나 이런 게 와도 그거에서 멈추지 않고 거기에서 무언가 배우고 얻어낼 걸 찾아내는 그런 힘으로 또 그걸 극복하면서 어느 순간 그 벽이 문으로 열리는 그런 걸 계속 만들어 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전국에 굉장히 많은 교육감님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교육감님의 정책이 기억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인천은 일거스한다. 그래서 이거 하나는 그냥 영원히 기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아까 우리 아이들하고 걸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사실은 그 해직과 연관이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째가 이제 모델을 지금 유럽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제가 이제 미역국 먹는 생일날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랑 생일이 똑같은데 걔 태어나고 나서 한 달 만에 해직이 된 거예요. 다시 복직이 됐잖아요. 근데 6개월 만에 다시 또 해직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서 이제 뭐 아내도 이제 애들 때문에 지복업이 없고 저는 이제 해직이 됐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큰아이를 데려다가 길러주겠다.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연년생이에요. 15개월 차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 뭐 돈도 못 버는데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떠날 때 22번 버스 그 모래내 시장 그 뒤로 다니는데 거기 버스 타가지고 이 녀석이 버스 뒷자리에 와가지고 창문에서 막 엄청 우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둘이 서가지고 그걸 쳐다봤는데 지금까지도 그 기억이 생생하게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줬어요. 그래서 이제 나도 이제 몇 년 지나니까 복직을 하고 걔도 이제 올라와서 우리하고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이제 연년생이니까 둘이 놀다가 싸우고 그러면 내가 맨날 큰애만 야단쳤거든. 형이 다 데리고 잘 놀아야지 왜 그러냐 그러면서 야단쳤는데 어느 날 이 아이가 자기 미워서 할머니한테 보냈다. 그 얘기를 아내가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띵 하면서 아니 나도 10살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워줬는데 무조건적인 사랑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으면서 나는 지금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무조건 사랑이 정말 이 성장 과정에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녀석이 자기 미워서 보냈다. 한 번도 생각을 해보지 않은 말을 던져서 제가 충격을 받고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내가 아이들하고 뭐 교육운동 한다고 하면서 거의 뭐 아침에 나가면 12시에 들어가고 애들하고 뭐 같이 시간을 보내거나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자책이 생기는 거죠. 야, 이거는 내가 애한테 해명을 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걷자고 그랬는데 또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가지고 이제 아이 둘하고 8월 6일 그 땡볕에 이제 휴가를 내가지고 만수동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뭐 소래를 거쳐서 뭐 안산, 수원, 오산, 안성 이렇게 거쳐서 막 산길을 넘어가지고 3박 4일 동안 이렇게 가면서 그 아이한테 내가 그 당시 이런 상황이었고 내가 또 뭐 경찰서에 잡혀갈 때도 엄마하고 너희들 면회 왔었는데 기억나냐 이렇게 기억 안 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 아빠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이제 이야기도 하고 또 밥도 해주기도 하고 사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걸었는데 다행히 또 그 다음에 또 걷자 그러는데 거부를 안 하고 또 걸었죠. 그때는 친구하고 또 친구 아들도 합류하고
강화 갈 때는 애들만 5명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3년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다른 일에 또 바빠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바로 이제 그 아이들과의 소통 문제 이런 것이 막혀 있을 때 이제 어떤 해법으로 나는 아이들과 이렇게 걷기를 하고, 또 그 이후에도 더 아이들하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거네요. 지금 또 되돌아 보니까. 그때 열심히 걸어서 그런지 둘째가 그 모델로 워킹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없네요. 네, 사실 이렇게 교사를 하다가 아까처럼 해직이 되면 아예 직업을 바꾸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하시면 조용히 이렇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쉬시는 분들도 훨씬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감님은 계속 교육의 현장에 머무시면서 이 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금 이렇게 임하시면서 지금의 위치에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도성훈 교육감 이 이름 석자로 살기까지 나는 정말 이 내가 숨은 노력을 이런 걸 해봤다. 나만의 고수의 훈련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합니다. 트레이닝. 그래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힘들었지만 올 수 있었다 하는 걸 3가지 키워드로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의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배워야 된다. 제가 이제 뭐 이런 데 나와서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지만은 지금도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를 이렇게 쏙 즐겨하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만히 취급받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 경험을 토대로 해서 뭐 올바로라든가 또는 결대로라든가 또는 일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좀 하고 그랬는데, 아이들의 코로나 이후에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부분도 제가 작년에는 이제 경청을 중심으로 관계 맺기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경청을 중심으로 했는데, 사실은 경청 하나 가지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3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사회정서학습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개가 완성이 안 되고 2개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계속 내가 이제 교장들 모였을 때도 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 이게 던지기도 하고 많은 곳에서 스님한테 만나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는 저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를 잘하죠. 금년에 이제 3가지를 내가 찾았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회정서학습을 외로움, 경청, 동행 이 3가지를 가지고 우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문여동남으로 늘 혼자 살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갈증, 그런 외로움, 우리 어르신들만 외로운 게 아니라 아이들도 외롭고 청년들도 외롭고, 나 때는 문여동남이 거의 없었지만은 지금은 다 일반화돼 있고, 오히려 내가 지금의 아이들의 심정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 외로움을 해결하면 거기서 파생되는 수많은 감정과 뭐 이런 정서들이 많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그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들으면서 자기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청을 통해서 상대방도 알지만 내가 어떤 사람인가도 아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관계 맺게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고, 그런 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함께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이 사회정서학습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구성을 해서 금년도에는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 얘기할 때도 제가 끊임없이 제 삶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 속에서 내가 왜 이랬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좀 늘 배우려고 생각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 얘기 듣는 게 재밌고, 또 저는 귀가 보배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듣고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를 또 성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내가 항상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하고, 또
아까 이제 우리 창의력의 원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자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뭘 개선하려고 하는 것은 본성적인 것이. 그렇죠. 예. 그래서 창의력이 발명 뭐 이런 것들은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거 아니다. 글 쓰는 것도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게 아니다. 제가 읽었을 때 기본 정신이 그런 건데 창의성에 대해서 뭐 빠른 영감 뭐 이런 것들이 창의력의 원천이라는 것을 몇 가지로 이렇게 했는데 요것도 그런 것 같고 저런 것도 그런 것 같고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 이렇게 보내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지금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잠이 많이 줄어가지고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그러는데 만약에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면 출근할 때까지 4시간, 5시간 있잖아요. 그 시간을 뭐 읽고 또 이런 인터뷰 자료 준비하고 또 이게 읽어야 될 자료가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매일 숙제를 가지고 가는데 이건 무슨 고등학교 때보다 숙제가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읽는 것도 뭐 자료서부터 그렇다고 또 책을 안 읽을 수가 없으니까 그 틈새로 책을 읽고 또 이렇게 글도 이렇게 뭐 하루에 있었던 거 이렇게 써보고 유일하게 내가 혼자 있을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 때문에 그 시간에 막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근데 요새 이제 맨발 걷기 해가지고 잠이 좀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5시간도 자고 재수조물 7시간도 자고 막 얼음판 이런 데 뛰니까 7시간도 잠이 오더라고. 그렇게 해서 이 아침에 7시 50분에 집에 나옵니다. 근데 뭐 새벽 일정이 있으면은 일주일에 2-3번도 막 생기고 이번 10월 달에는 일주일 내내 새벽 일정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 11시입니다. 근데 이제 그 11시 전에 한 2시간 정도를 이제 맨발 걷기 하면서 낮의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에서 그래서 난 단절과 변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사람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가면은 이렇게 다리를 건너가면 이제 좀 자연적인 그런 곳이기 때문에 완전히 이렇게 달라요 환경이. 예, 그래서 우리 어려운 아이들 심리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또 선생님들 정말 요새 선생님들 정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좀 단절과 변화 이런 것으로 해서 좀 해외 연수보다도 해외에 가서 걷기 이런 걸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좀 많이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빠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제 우리 명상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이제 그런 거를 치유하기도 하고 힐링하기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성질환 같은 것이다 이렇게 누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단절되고 그러면서 걸으면서 자기 성찰적인 회복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의회에서 좀 그런 거를 보낼 수 있도록 좀 많이 동의를 해주시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인식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많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또 더군다나 또 내년에는 AI 디지털 교과서 이런 게 또 되면서 선생님들이 배워야 되는 게 더 많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이 이제 세팅이 돼 있고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새로운 사업들이 들어가면 선생님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그렇죠. 저희들도 이제 일거스가 선생님들한테서 자연스럽게 들어가기를 바라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2년이 됐잖아요 일거스가 문화로 다 정착하는데 한 5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런 교육과정 속으로도 좀 들어가고 지금 시민문화 속으로는 굉장히 아주 자연스럽게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인천뿐만 아니라 전국화하면서 지금 세계화를 하기 위한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한글학교 또는 국제학교 이런 데도 우리 동시 모집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제 참여하도록 안내를 해서 금년에 6,400편이 모였거든요. 인천만이 이제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일거스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에 중국에 있는 2개 학교 또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 또 베트남에 있는 국제학교 교장들하고 MOU 맺으면서 일거스 기반의 그런 교육 활동에 대한 것들이 이제 확산될 수 있도록 또
전 세계 그 한글학교 대표들이 금년 송도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 좌장으로 우리 이론을 만들었던 교수님이 또 거기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저희들이 자료를 주면서 그분들이 자료를 달라고 아주 굉장히 그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 이렇게 배포를 했는데 이제 한글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K 컬처의 핵심으로 지금 이제 이 노벨 평화상을 한강 작가 수상함으로써 이제 그런 자료들이 읽어쓰라고 하는 이런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확산되는 이런 계기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맨발 걷기를 통해서 제가 얻었던 키워드가 3개인데요. 이 도전과 변화와 소통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까지 끊임없이 도전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변화를 추구하고 그런 그 도전과 변화 그리고 소통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지금까지 우리 인천교육을 또 제가 이제 교육운동을 하면서 추구해 왔던 것이라면 앞으로도 결국 또 도전과 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뭘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도 뭐 걸어도 아픈 내색 잘 안 하고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아니네 그러면서 가고 그냥 계속 그걸 하다 보면은 어떤 기회가 나타나면 그 기회를 우리가 잘 판단하고 해결해 나가면 그것이 나한테 큰 힘이 되는구나. 또 살다 보면은 또 마찬가지로 그런 거지 내가 뭘 큰 거를 성취해야 되겠다 뭐 이런 걸 쫓아다니는 건 아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원하지 않은 길로 계속 오고 있어요. 교육감도 내가 뭐 태어나서 내가 교육감 해야 되겠다 이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교육운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교장이 되고 또 교장 4년으로 갔는데 2년 만에 이제 교육감을 출마하게 됐고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내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을 했더니 그럼 가라 그러면서 도와주시고 그러면서 또 교육감이 되고 교육감이 되는 과정 속에서도 내가 어떤 이렇게 무엇이 이렇게 막히고 필요하다 그러면 어디서 그게 다 나타나서 해결이 돼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교육감님이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 되는데 교육으로 사람들이 힘들지 않게 바꿔줘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 교육 활동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 교육감이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교육감이 되는 거 이런 뭐 명사형으로 뭐가 되겠다 이런 목적지가 아니라 진짜 아까 교육으로 뭔가 세상을 바꾸는 거에 정말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에 계속 이제 그게 교육운동 속에서 이렇게 제 마음이 내가 발딛고 있는 현장의 모순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제가 변하기 시작을 한 건데 그 마음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과거의 나를 보다가 지금의 나를 보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항상 저는 내 자리가 원래 이런 거 아니야.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사람들한테 잘 안 나서고 또 이렇게 별로 주목받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또 말도 이렇게 막 잘하지 못해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발표하는 것도 싫어하고 반장이나 이런 거를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나는 계속 내가 생각하지 않은 길을 계속 가다가 이 교육감이라고 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명예나 권력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교육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 얘기를 저는 교육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이 끝나면 다시 본래 자기 자리로 간다. 그 역할을 맡고 있는 동안에 나는 교육감으로서 이 시대를 읽어야 된다. 이 시대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 요구하는 것을 읽고 그것을 하면은 내가 그 기간 동안에 일을 제대로 한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시대적인 요구를 못 읽고 그렇다면은 그거는 잘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동안만큼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근데 하필이면 그 시대가 노란 잠바를 4년 입었던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평생 한번 겪어보는 이 코로나 팬데믹 4년 동안 계속
부딪혀 오고 또 작년에 서희초문 사건 또 우리 특수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망 이런 것들이 저한테 다 오면서 저한테 이런 과제를 해결하도록 이 시대가 왜 나한테 요구를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은 시대적 요구에 대해서 제가 순명을 해야 되는 그것이 지금 제가 할 일이다. 그래서 참 안타깝고 힘들고 그러지만 이런 과정에서 정말 우리 교육 현장이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컨테이너 같은 이 컨테이너가 물건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근데 그걸 심리학적으로 엄마품 같이 편안하고 자유로운 공간 이런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학교가 또 우리 이런 복합 문화 공간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가 그렇게 안전하고 자유롭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같은 그런 사회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도서원 교육감님의 이 훈련법, 고수의 훈련법을 그냥 딱 제가 3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을 베이스로 한 경청. 네, 경청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어떤지 이런 걸 계속 듣는 귀가 아까 보배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가 딱 기억에 남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벽을 문으로 만들어내는 의지, 도전 의지.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좌절하거나 멈추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던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전공을 국어로 하셔서 그런가 이 아까 왜 컨테이너라든지 결대로, 세계로, 일거스 이런 언어를 이렇게 이쁘게 만드시고 이 언어에 스토리텔링을 붙여갖고 이 단어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이 힘이 엄청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어의 연금술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내 위치에서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교육감이니까 교육감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나는 또 내 자리에서 내가 할 바를 다 한다. 그래서 그런 이 각각의 시기마다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심지가 흔들리지 않고 되게 이렇게 결대로 곧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그런 정신들이 지금 교육감님이 펼치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거랑 연결돼서 힘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감이 실천하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여행을 가도 이 여행사하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거의 그냥 무대뽀로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여행 갈 때도 아내하고 뭐 돈이 많지 않으니까 돈을 벌어서 여행을 가자 이게 아니라 빚내서 여행 가고 갔다 와서 갚자. 그리고 요새는 이제 보험 들었던 거 하나 깨고 가자. 그래서 우선 행동하고 실천하는 게 뭘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뭐 자식들한테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은 그냥 그게 또 아이들한테는 우리 아빠는 원래 돈 없어. 기대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해. 또 나한테 아빠는 돌아가실 때 되면은 재료를 만들어 놓고 가실 분이야. 방송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이 에센스라고 할까요? 이 에너지를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돈을 모아서 무엇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모은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육감님이 여행을 가시거나 뭐 이런 건 돈이 많아서 가신 게 아니라 적금을 깼거나 보험을 깼거나 그런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먼저 하고 그러니까 빚을 먼저 져서 좋은 경험을 먼저 하고 그러려면은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가 생기네요. 갚아야 되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교육도 늘어나는 거고 또 얼마든지 자기의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는데 저는 이 실행하는 거, 행동하는 거 현장에 가보면 답이 있다. 이건 많이 쓰잖아요. 네. 저는 현장에 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예요. 선정에 가니까 당연히 그거는 답을 거기서 찾지만 또 다른
거기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넘어서 현장에 가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행도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고생 좀 하죠. 막 숙소를 예약해 놓고 찾는데 막 3시간 걸린 적도 있고 가서 보니까 책이 잘못된 거야. 그래가지고 짐 싸들고선 막 로마 시내를 3시간을 헤매고 다니고 그랬는데 갔다 와서 제가 갔다 온 이야기를 뭐 글로도 좀 적어 놓기도 하고 그러지만 말로 다 하죠. 그냥 이렇게 몸으로써 배우는 것. 그래서 이 읽기라고 하는 것도 우리 집에서 시장을 한번 가면 아, 우리 동네에 무슨 집이 새로 생기고 없어졌구나. 이런 걸 아는데 차 타고 지하에서 내려서 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 자기네 동네에 있다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 실제로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물 삶으로 그래서 우리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변별력의 수단으로 대학 갈 때 하는 공부 다르고 대학 가서 하는 공부 다르고 취업할 때 하는 공부 다르고 전직할 때 하는 공부 다르고 결국은 다 점수 내가지고 서열에서 등수대로 배분하는 이런 것을 위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상적인 그런 가상성 이런 것들이 실제적인 배움으로 이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알미 삶이 되지 못하는 이런 그 중간에 그런 가상성들을 어떻게 하면은 실질적인 배움으로 이어갈 것인가.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학교를 삶으로 또 알물 삶으로 일상이 되는 그런 배움 이런 것으로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자. 이제 이런 취지들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걷기가 어떤 사유와 성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알물 삶으로 연결해가는 그래서 모든 것이 초연결 사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확인이 됐는데 그런 연결의 관계들을 이 걷기가 다 맺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움직이는 학교, 움직이는 교실. 우리 인천 지역 자체가 교실이고 교과서고 배움터다. 그리고 온 세상이 교실이고 교과서고 배움터다.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상을 알아야 되고 세상을 알기 위해서는 가봐야 한다. 그리고 이제 배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스펙 쌓기. 우리나라가 초과잉 스펙 1위 국가. 그래서 이 스펙 쌓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리스킬과 업스킬을 하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다. 그래서 자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배움과 또 자기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는 배움을 하고 있느냐. 그 두 가지를 하는 사람이 배운 사람이다.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평생학습 실천자. 이 평생학습 실천자야말로 앞으로 더 넓고 깊은 사유와 성찰과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일거스를 자기 몸에 체화시켜서 평생학습 실천자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국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편차를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런 루틴을 체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 교육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생들이 그런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서 지원을 해주고 역할을 하면 좋은데 그것이 그냥 학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우리 학부모님들 또 시민들이 문화로 만들어서 아 우리 인천에 살면 또는 사람이면 이 나다움과 사람다움 그래서 개인의 중요성과 공동체성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져가려면 그리고 내 아이가 창의성을 가진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또 내 아이가 문제 해결력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내 아이가 어떤 비판적인 그런 힘을 가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엄마가 읽었어 하십시오. 자동적으로 아이도. 그러면 아이가 엄마 뭐해? 남편이 여보 뭐해? 그러면서 가족 일거수로 지금 확산하는 사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시민 전체가 했을 때는 여기서 태어난 아이가 그거 안 배우고 100일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다 공부하라의 연장선상으로 가면 이 문화로 정착하는 것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이렇게 좀 확산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선물 받은 책을 읽는 그런 문화는 진짜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캠페인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이 일거수 운동을 하면서 반려책이라는 말도 제가 만들었는데 반려책을 선물하기를 했습니다. 모임에서. 그러니까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고 자기 힘들 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책이잖아요. 서로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선 이 선물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던 것이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구나. 서로 관계가 갑자기 이제 내가 읽었던 책을 저 사람이 읽으니까 읽으면서 소통이 그렇죠. 공감대가 빨라지고 공감하게 되는. 그래서 이 반려책 선물하기 이런 것들은 모임에서 많이 해보시면은 아주 좋죠.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시민들은 읽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장을 모여서 가자. 그러면 가면서 뭐 얘기도 많이 나누고 또 가면은 여기 뭐 물건값도 알아보고 뭐 비싸다는 운동 뭐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의 상황을 다 읽잖아요, 같이. 그리고 또 이야기도 나누고 그걸 글로다 이렇게 써서 함께 나 그때 이런 생각했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나누고 그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지침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생각한 대로 행동하면서 변화가 이끌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상이 바뀌는 어떤 원칙 같은데 그게 언어로 먼저 읽었으라고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언어의 연금술사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그래서 이게 이제 읽기 걷기 쓰기라는 게 정말 세상을 읽는 것이고 걷는 것도 세상을 읽는 것이에요. 그렇죠. 또 읽는 것은 세상을 걷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다 통하죠. 이게.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유하고 성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기본적인 이론 틀을 만들어 놨는데 다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실천을 통해서 나온 사례들이 이론을 강화시키고 또 이론을 강화된 이론이 다시 실천을 강화하고 이렇게 두 개의 수레바퀴로 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으면 이제 시민들이 실천하는 그런 사례들이 다시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오히려 자기네들도 그 속에서 진화시켜 나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인간과 자연과 AI가 공존 협력하는 세상.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는 새 패러다임이다. 그거에 대한 대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야, 사실 공식 질문 세 번째를 먼저 얘기하신 것 같아요. 지금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된 세상에서 어떻게 소통하고 계신가를 여쭤봤더니 지금 인간과 AI와 자연이 다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뭐 스탠포드 디스쿨에 있는 교수랑 그다음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지금 굉장히 원활하게 소통을 하고 계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주셔서 아 역시 교육감님이 앞서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번째 공식 질문이 티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긴 시간 사실은 이렇게 잘리기도 하시고 이게 어려운 시기도 오시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고 계속 이 교육 분야에 있게 한 어떤 힘이 있다면 어디서 기인하는지 좀 들려주시죠. 사실은 제가 이렇게 교직에 들어와서 한 3년만 있다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에서 뭐가 문제가 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도 만들고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이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제 계속 오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제가 깨어난 거죠. 아, 이 세상이 이렇게 이게 잘못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를 만나게 되고 모임을 하게 되고 또 상황을 더 자세히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고쳐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하고 요구를 하게 되고 이제 대립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다른 데로 가지 않고 결국 뭐 다른 데 갈 수도 없이 그냥 뭐 이제 대립하다가 이제 해직되고 막
이 어떤 큰 세상의 소용돌이 속으로 이제 제가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세상을 이제 보게 되고 알게 되고 어떤 것이 모순인가, 이걸 왜 고쳐야 되는지, 이게 교육의 문제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적 어떤 구조적인 모순 속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의 어떤 입시로 인한 자살 문제, 그다음에 무상교육에 대한 문제, 또 대학을 안 가는 아이들에 대한 방치, 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끊임없이 떠나지 않고, 내가 잘못해가지고서 해직된 게 아니고 독재 정권의 그런 칼날에 이제 1,700명이 이렇게 학교에서 희생을 당하고 그랬는데, 내가 산을 한 100개 정도 다니면 복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우리 해직된 선생님들하고 산을 한 10개쯤 다니니까 복직하더라고요.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저기 그 맨 처음부터 얘기한 거가 지금 시간을 견디는 힘에도 똑같은 것 같아. 살면서 계속 벽을 만나는데 이 벽을 문으로 바꾸는 그 힘을 계속 발휘를 하고,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또 같이 문도 열어주고 하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오게 한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으네요. 우리나라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점점 더 넓고 깊게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들어와서 또 이제 뭐 교사 생활을 또 하다가 제가 한 40년이 됐어요. 85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15년 정도를 바깥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학교, 여학교,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이런 것을 다 가보고, 또 교장도 해보고, 또 시민단체 활동도 해보고, 노동조합 활동도 하고. 그러니까 그게 지금 교육감 하는데 노조하고 이렇게 협상하는데도 다 이미 다 알고,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학부모들의 그 선생들 뒤에서 이 학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도 제가 해직돼서 다 보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경험들이 저를 이렇게 성숙하게 만들고, 어릴 시절에 그 산골,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숲속 유치원 같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냥 모든 것을 거기서 다 해서, 그런 경험들, 또 뭐 이 대학에서 또 제가 이제 뭐 베이스도 쳐보고, 또 그런 어떤 사회 의식이 이제 선생돼 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해직돼서 새롭게 이런 경험들의 축적이 결국 지금 교육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순간순간에 다 발현되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들이 그냥 눈앞에 짧은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이 지금 어떤 경험을 했느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가 호기심이라든가 작은 성취들이 모여서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다라든가, 이런 좀 긴 안목에서 아이들을 좀 바라보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눈앞에서는 그게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제가 이렇게 살면서 보면은 그렇게 젊은 시절에 마치 이렇게 꽃을 피웠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그렇지 못한 모습도 많이 나타나고, 그래서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 더 넓고 깊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를 상자 속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틀 안에서 살기를 바라잖아요. 그거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낳았지만 그 아이가 어떤 존재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그런 잠재적인 힘들, 이런 것들이 잘 성장하고, 또 어떤 친구는 그런 상자 속에 내가 갇혀 있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살고 그러다가 죽으면 정말 너무 아쉽잖아요. 안타깝고, 또 그 아이도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어떤 고정적인 틀 속에 가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거는 우리 부모님들께서 좀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들을 열어줘야 된다. 우리 오늘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탄탄대로로 이렇게 오시지 않아도, 정말 삶의 수많은 벽에 부딪혔어도 이
가시는 길을 계속 이렇게 굳건하게 걸어오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신 걸 들어보면 우리 아이가 뭐 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그 해법도 그 친구가 찾을 수 있고 또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세상을 믿고 충분히 이 상자를 깨고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시는 역할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 공식 질문 T는 타이밍입니다. 살다 보면 내 인생 최고의 때다라고 하는 때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딱 되짚어 봤을 때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때였어라고 하는 때가 있으신지 그게 아니면 앞으로 내 인생 최고의 때는 이런 모습일 거야라고 하는 때가 있으면 그거를 좀 소개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답답하고 이걸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했을 때 얘기해보자. 이렇게 해서 장을 마련하니까 그 속에서 같이 이야기되고 내 머릿속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막 뭐라고 막 생기고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걸 막 쏟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그걸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가고 그랬는데 또 뭐 무상교육도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입시를 완화시켜야 되겠다. 무상교육을 해야 되겠다. 아이들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뭐 글로컬 인재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성과 시민성을 갖춘 뭐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했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갔는데 제가 이제 뭐 교육감이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건 아이들이죠. 아이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내가 정말 이게 가슴이 이렇게 막 벅찬 느낌이 들어가지고 우리 이제 강화도에서도 그리운 금강산 가곡제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합창을 하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백령도에서 판소리 이제 심청전을 토대로 한 판소리 교육을 했는데 그 비가 억수로 내리는 날 7월 달에 공연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백령도 주민들이 그 빗속을 뚫고 700명이 왔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왔고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을 보고 그 남자 군인 아버지들이 눈물을 흘리더라고. 그러니 이런 무대에 올라가는 것도 처음이고 그 아이가 뭐 아빠 사랑해요 막 이런 노래를 막 거기서 하니까 감동해가지고 막 그 눈물을 흘리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 공연이 끝나고 나서 우리 백령도 주민이 저한테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기회가 없었다. 그런데 교육감님이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렇지. 문제 아이가 없고 문제의 환경만 있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기회를 주면 그 아이들이 다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백령도에서 그런 공연 처음이거든요. 잘 안 들어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세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다 극복을 하고 가서 공연을 하고 또 그렇게 주민들이 함께 호응을 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고 또 이제 우리가 노트북 보급 사업을 계속 초삼부터 고3까지 했는데 뭐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최고의 사양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노트북을 가슴에 꼭 껴안고 아주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가는 아이의 모습 그 아이는 그냥 놔뒀으면 학교 졸업할 때까지 노트북을 만질 수가 없는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몇 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바로 그런 아이들이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또 이렇게 문명의 이기, 이 에듀테크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줘서 아이가 그 좋아하는 모습 또 라오스를 저희들이 금년에 다녀왔는데 30명의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라오스 비엔티엔 중고등학교 애들 3,000명한테 실험 도구를 우리가 다 가지고 실험 재료를 다 싸가지고 가서 그 3,000명한테 그 실험을 하고 100명의 선생님들 연수를 시켜줬어요. 근데 그 맑고 순수한 그 비엔티엔 그 라오스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이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제기차기라든가 비석치기 이런 우리 전통 놀이도 아이들과 함께하고 그러면서 우리 인천 교육이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원조를 받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구나.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을 선생님들이 그 막 물건 옮기고 또 그 세관 통과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정말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그럴 텐데 그렇게 해주신 선생님들한테도 감사하고 또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또 그것을 같이 너무 고마워하는 그 라오스 아이들, 그 해맑은 아이들 모습 이런 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뿌듯함을 이렇게 느끼고 아마 저한테는 그런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아닐까. 40년을 넘게 교직과 관련돼서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우리 도서원 교육감님이 앞으로 꼭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들려주시죠. 저는 아이들이 평생학습 실천자가 돼서 끊임없이 배우면서 성장을 하고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애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얻고 뭐 명예를 얻고 그런 것들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것이 아니다. 애들은 100살 넘게 살 것 같은데 그동안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나는 누구고 또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고 싶은 일 해도 좀 가면 지겨운데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계속 하면서 산다는 것은 지옥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어차피 살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해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은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저는 그것이 꼭 한국, 인천 내에서만 살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인천 아이들이 인천에서 교육받고 인천에서 직업도 갖고 인천에서 행복하게 살면 제일 좋겠어요. 그러나 또 그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선진국으로 도약을 하고 있는 이때 세계가 우리 한국에게 기대하는 것도 있고 한국이 또 시대적으로 해야 될 역할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짜 글로컬한 그런 인재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뭐 서울로 가서 거기서 뽁닥거리고 사는 것보다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다른 나라 이런 데 가서 저는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부지런하고 똑똑해가지고 용기만 있으면 저는 가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가슴에 불을 지르는 일을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아이들 가슴에 불을 지르자. 괜히 방화범으로 또 신고하시면 그러니까 미리 신고하려고 지금 준비했었는데 그 생텍쥐베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바다를 동경하게 하라. 그러면 배 만드는 방법은 알아서 연구할 거다. 지금 마치 세상을 동경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 배워야 되는 거, 넘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은 알아서 잘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서 되게 행복한 메시지로 사람들에게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년 초에 브랜드 인사이드 시즌2 처음 게스트셨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덕담과 함께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새해를 맞이해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또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결대로 성장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 아이들이 잠재적인 역량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저희 교육계뿐만 아니라 마을 또 시민 또 국가가 함께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새해 더 좋은 성취를 많이 이루시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도성원 교육감님과 교육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딱 하나의 단어가 떠오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에우다이모니아,
행복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사는 걸 해결하고 삶을 여행처럼 즐기는 것, 이걸 에우다이모니아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도서원 교육감님이 지금 계속 추구하고 앞으로도 계속 갈 희망의 키워드 하나는 아마 에우다이모니아가 아닐까. 그래서 각각의 그런 멋진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도서원 교육감님의 브랜드 인사이드를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가시는 거에 큰 인사이트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에게 퍼스널 브랜드를 묻다 조현심의 브랜드 인사이드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